아내와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불의의 사고가 닥쳤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예전처럼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셨죠. 회장님은 내가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에 매년 큰돈을 기부하는 기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었죠. 나는 재활치료사의 소개로 취업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고 직접 회장님의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한 나의 근면 성실함에 높은 점수를 주어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시켜주셨습니다. 회장님 전용 주차장에서 CCTV를 지켜보다가 회장님과 비서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도 월급이 꽤나 높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불편해진 이후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했고 아내는 그런 나를 늘 응원하며 매일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회사에 들렀습니다. 회장님은 외부 약속이 있어 비서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죠. 아내의 얼굴을 본 회장님은 기겁을 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뜨끔했습니다. 회장님 전용 주차장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내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온 걸 보고 외부인이라 생각하고 놀라신 것 같았죠. 나는 급히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미스터 김, 여기 이분은 누구신지.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오거든요. 이곳은 외부인 출입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긴 미스터 김 아내 되는 분이라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근데 지금 바로 나가시는 거면 차키를 준비해 드릴까요? 비서실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경비실로 들어가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그 사이 회장님께선 내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곤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 아버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손자, 길자, 영자 되십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이름 석자를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름 석자를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손자, 길자, 영자, 손기령, 기령이 어쩐지 너무 닮았다 싶었는데 네가 정말 기령이의 딸이란 말이야. 회장님이 갑자기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흡사 오랜 세월 헤어졌던 이상가족을 만난 사람처럼요. 아내가 당황하며 회장님을 밀어내려 했지만 회장님은 아내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장인어른의 이름을 중얼거렸죠. 송기령, 기령아, 네 딸이 이렇게 잘 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회장님의 중얼거림 속에서 장인어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마치 장인어른에게 말하듯 아내에게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장님을 밀쳐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비서실장과 함께 차키를 가지고 나오던 나는 놀라서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 등 뒤로 숨기곤 회장님께 항의했죠. 회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제 아내를 갑자기 안으시는 겁니까? 제가 오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리가 불편한 경비원이라고 해서 회장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막대하시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막대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자네와 자네 가족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인데 방금은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고 말았네. 이만 노여움을 풀어요. 내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테니. 그리고 비서실장을 향해 이렇게 지시했죠. 박 실장,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점심 약속은 취소해. 여기 미스터 김과 아내분, 이분들과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점심은 회장실로 준비해줘. 회장님은 약속을 취소하고 나와 아내를 데리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한 아내의 손을 잡고 회장님을 따라갔습니다. 미스터 김, 아내분, 거기 편하게 앉으세요. 점심은 짜장면으로 주문했는데 괜찮겠어요? 기령이가 젊었을 적에 짜장면을 무척 좋아했거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저를 한 번 쳐다보고는 회장님께 용기 내어 물었죠. 회장님, 대체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버지를 떠올렸을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린 보통이 넘는 사이였어요. 기령이와 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고는 연탄 장사를 하겠다고 도시로 나왔지. 그 당시 내가 가진 거라곤 젊은 패기와 연탄 몇 장이 전부였지만 세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든든한 친구이자 동업자인 기령이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영화의 한 장면을 읊조리는 듯 아득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는 1970년대에 연탄 장사로 시작해 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장님과 장인어른이 친구였다니,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닌 공동 창업자였다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과 동업자였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기령의 딸 이름이 지우였던가? 손지우. 어떻게 제 이름까지 아시는지. 그 이름을 나와 함께 지었거든요. 지우, 참 예쁜 이름이지. 제 이름을 회장님과 아버지가 함께 지으셨다고요? 그래요. 우린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어요. 연탄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던 작은 기업이 지금의 거대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령이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시골에서 감자 농사 지으시던 분이었는데, 정말이지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세요. 아마도 그럴 테지요. 기령이는 나와 함께 있던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테니까. 내가 어리석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렸거든요.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죠. 나는 회장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과 장인어른 두 분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눈부시게 커져갔고 우리는 정신없이 바빴죠. 그때였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던 한 이사가 나와 기령이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뱀 같은 혀로 온갖 거짓말을 해대며 나를 속였습니다. 기령이가 나를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믿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이사의 교활한 말에 넘어가 가장 믿었던 친구를 의심하고 말았으니까. 나는 사실 나보다 머리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기령이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기령이를 좋아했지만 나는 어려워했죠. 나는 왜소하고 어둡고 성격도 날카로운 편이었거든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기령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회장님이 장인어른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나는 주산을 못했는데 기령이는 주산까지 잘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산을 모르죠. 예전엔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모든 계산을 주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산을 잘하는 기령이가 거래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산을 담당했죠. 나는 기령이가 나 몰래 계산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간파한 이사가 내 불안한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송기령이 너를 속이고 있다. 계산서를 이중으로 끊어도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설픈 거짓말인데도 난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 불안한 상상을 남의 입으로 들으니 그게 사실인 것만 같았죠. 그래서 결국 나는 기령이를 회사에서 내치고 모든 지분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기령이가 날 얼마나 원망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뒤늦게 그 이사의 거짓말을 알게 됐거든요. 이간질과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배신하다니.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이후에 미친 듯이 기령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여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친구를 그렇게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죠. 아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역시도 실감이 안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내친 사람의 딸을 왜 부둥켜 안으신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이라도 다시 만난 것처럼.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되셨잖아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기령이를 꼭 한번 다시 만나서 속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기령이는 요즘 어디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게... 대답하기 곤란하면 우리 지우 양이 기령이에게 나를 만났다고 알려주겠어요. 난 어떻게 해서라도 기령이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했던 약속을 꼭 지켜내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애석하지만 회장님의 말씀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선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뭐, 기령이가 세상에 없다고? 회장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죠. 항상 위풍당당한 모습만 봐오던 나로선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회장님은 냉수를 한 모금 마시고는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았어요? 아내를 대신해 내가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저와 함께 감자를 실은 트럭을 몰고 가다가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그만. 그럼 미스터 김이 다리를 다친 그 사고로 인해 기령이가 하늘로 떠났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무사히 목숨을 건졌지만 아버님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내 말에 아내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애잔하게 바라보며 넋두리를 하시더군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갔어? 기령아,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만났어. 너무 늦게 만난 거야. 회장님도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니 그 역시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존재가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그날 밤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장모님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여느 때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하지만 회장님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나범수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해? 기령 씨한테 속죄하고 싶다고? 네, 장모님. 회장님은 장인어른께 진심으로 죄송해하고 계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깟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요? 그 인간이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이야. 그러니 눈물도 거짓일 수밖에. 회장님이 왜 이제 와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보기엔 정말 후회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서라, 그놈을 믿느니 파트로 매주를 쓴다는 말을 믿지. 자네 장인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다음 알거지로 내쫓은 게 바로 그놈이야. 그랬던 놈이 감히 용서를 바라며 눈물을 흘려? 가증스러운 놈. 장모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그놈은 그냥 지분을 빼앗아간 게 아니었어. 자네 장인을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해서 감옥 신세를 지게 하고 하지도 않은 횡령 금액을 다 갚으라며 집에 있던 신발 한 짝까지 모조리 빼앗아갔어. 그러니 자네 장인 심정이 오죽하겠나?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내쳐진 것도 모자라 범죄자가 되다니. 배신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는데 내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이는 다른 사업으로 재기하려고도 했어. 하지만 인간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어져서 누구도 믿지 못했지. 사람을 곁에 둘 수가 없는데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나. 그래서 도시 생활 다 청산하고 여기 내려와서 감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매일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그이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 흙은 거짓말도 배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한 만큼 수확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일을 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우리 부부 사이의 금기가 뭔 줄 알아? 일절 그때 일이나 나범수 그 인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를 하고 용서를 빌어? 여전히 나범수 그놈은 낯짝의 철판이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러. 장모님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장인어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말로는 이사의 이간질 때문이었다지만 결과적으로 장인어른은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아내가 장모님께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 그거야. 네가 너무 어렸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나는 도시에서 살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저 시골 내려와서 감자 캐서 구워 먹고 아빠가 매일 밤 별 보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던 그런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우리 딸이 그늘진 아이가 될까봐 네 아빠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낮에 아무리 힘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딸이 동화책 읽어달라고 하면 금세 미소 지으면서 책을 펴들던 사람이야. 한 번쯤은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서 다음에 읽어줄게라고 할 만한데도 아주 딸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였지, 네 아빠가. 하늘의 별은 제가 따다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장인어른께 밀려서 한 발 늦었네요. 아이고, 우리 사위 말도 예쁘게 하네. 아버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우리 여보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가 봐요, 장모님. 내 농담에 장모님과 아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깊은 상처와 분노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 보였기에 회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조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얘기를 전하는 대신
장모님과 아내가 장인어른의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는 걸 기분 좋게 듣기만 했죠. 장인어른이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평화를 찾으셨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내 마음속은 어제의 일들로 여전히 무거웠죠. 장모님과 아내의 슬픔, 그리고 회장님의 뼈아픈 후회.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었지만 장모님과 아내에게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숨을 내쉬며 CCTV 모니터 앞에 섰는데 뜻밖에도 회장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스터 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회장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장인어른 친구분이시면 저한테는 집안어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럴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지우를 만나고 나서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 기령의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회장님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후회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미스터 김,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기령이를 마지막으로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 그러니 기령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위치 좀 알려줄 수 있겠나? 회장님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본 장모님과 아내의 단호한 태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이름도 입 밖에 못 꺼내게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묘소를 알려줬다가는 내게 큰 원망이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어째서? 사실 어제 장모님께 회장님이 하신 얘기를 전했는데요. 아예 회장님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장모님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길래 다시는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 말에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그 이사에게 속아서 기령이를 횡령범으로 만들고 말았으니 사실 회사 돈을 몰래 뒤로 빼돌린 건 다름 아닌 그 이사였는데 말이야. 나중에 진짜 사실을 알고 나서 내 행동이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왜 친구의 말을 믿지 않고 고작 함께 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사의 말을 믿었는지. 내가 그때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나 봐. 아마 기령이와 기령이 와이프는 내가 그 이사와 짜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아직도 내가 일부러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는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 이 경비원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악랄한 마음으로 장인어른을 대하셨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더군요. 그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이더니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철이, 우리 기령이의 사위가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기령이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서. 회장님의 모습을 보자 그를 모시고 장인어른의 묘소에 가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비록 아내와 장모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것이 장인어른의 영혼을 위로하고 회장님의 오랜 한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회장님이 장인어른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반대를 했죠. 나는 아내에게 숨긴 채 회장님을 모시고 장인어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을 장인어른께 전해드리면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거란 확신이 들었죠. 차를 운전해서 가는 내내 회장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았죠. 마침내 장인어른의 묘소 앞에 섰을 때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석 앞에서 회장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령아, 나다, 범수. 회장님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너를 배신했어. 탐욕스런 거짓에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바람에 한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믿었던 너를 오해하고 말았어. 미안하다, 친구야. 결국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평생 힘들게 살도록 만들었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다. 회장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네 앞에 서서 사과를 하는구나.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하다, 기령아.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네가 남긴 소중한 가족들, 내가 이제라도 지켜줄게. 약속한다.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에 올라올 때도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저 연로하신 탓에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더군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아니, 괜찮아. 잠시 어지러워서. 애써 괜찮은 척하던 회장님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 회장님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회장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성하면 업고 뛰어내려가기라도 하겠는데 나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소까지 올라온 터라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 회장님을 모시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거친 의사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범수 환자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이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 모르고 계셨어요? 네? 암이요? 나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암이라니. 나는 곧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병원에 연락해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회장님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오전에 회사에 나왔다가 점심시간이면 약속이 있다고 나가서 회사로 다시 복귀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항암 치료 때문이었다고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회장님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이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 무렵 의식을 되찾은 회장님은 내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형철이 고맙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주고 살려줘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가 벌써 암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던데. 알고 있어. 이미 작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이제 나에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회장님은 내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병철아, 비서실장과 함께 우리 집 서재로 가서 금고에 있는 동업서 약서를 가지고 와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부탁이야. 그리고는 내게만 귓속말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금고의 비밀번호가 장인어른의 생일이란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매년 장인어른의 생신날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시골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었거든요. 나는 회장님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금고 비밀번호가 장인어른과 연관이 있어서 꼭 내 손으로 부탁을 들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의 지시를 전달하고 함께 회장님 댁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비서실장에게도 금고의 비밀번호와 서류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죠.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님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밖으로 몰리고 내게 서류를 꺼내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병철아, 이 안에 기령이와 함께 맺었던 동업서약서가 있어. 우리가 처음 도시로 와서 연탄 장사를 시작할 때 작성했던 거야. 서약서를 꺼내서 2번 조항을 읽어봐. 나는 서약서를 꺼내 회장님이 알려준 조항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그 다음 3번 조항. 투자 비율이 다르더라도 수익은 절반씩 나눈다. 나는 내 생의 마지막으로 이 서약을 지킬 거야. 이것이 기령이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우정의 증표야. 그리고 그의 딸과 아내, 가족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야. 내가 사람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병철이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도와달라니 어떻게요? 일단 내가 알려주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서약서대로 집행하겠다고 전해줘. 그리고 아내와 장모를 설득해줘. 이 모든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비서실장에게까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의 시한부 선고, 그리고 금고박 세상으로 나오게 된 낡은 동업서약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기에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나는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시한부 소식, 그리고 그분이 건넨 낡은 동업서약서의 존재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동업서약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내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업서약서라니? 그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 당신이 그 회사 경비원이면 경비원이지. 그 인간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는 짓이라니. 자기가 장인어른 얘기를 하는 회장님의 눈빛을 못 봐서 그래. 이건 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거야. 장인어른과 회장님이 과거에 맺었던 약속이자 우정의 징표라고. 약속? 우정? 배신자 주제에 무슨 우정이 남아서 무슨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설마 당신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참에 그 사람한테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어서? 아내의 말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몰고 가는 아내의 말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반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과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장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회장님을 벌레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나는 장인어른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장인어른이 살아계셨다면 딸과 아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을 거야. 어떤 아빠든 다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그 사람의 더러운 돈을 받겠다는 거야? 아빠를 힘들게 하고 배신한 사람 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내가 그저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만 비치는 듯했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회장님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 분이 마지막으로 장인어른께 속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 속죄? 누구 좋으라고 속죄를 해? 아내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와 뿌리 깊은 불씨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죠.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동업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아내에게 자신의 지분 일부를 넘겨주고자 했고 변호사가 아내를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돌려보냈고 이 소식은 이상하게 와전되었습니다. 증권 찌라시에 나범수 회장의 막대한 지분이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에게 넘어간다는 정보가 실렸고 잘못된 정보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회장님 자식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회장님의 혼외자로 오해하고 광분했죠. 그들은 어느 날 우리 집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나와 아내는 무척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아들, 딸이 왜 우리 집에 찾아왔나 의아했죠. 그것도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한 채로요. 나는 그들의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토록 비서실장을 멀리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장님 곁에서 수발을 들며 회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아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기껏 숨겨둔 혼외자라고 데려온 게 이런 여자였어? 혼외자요? 아내는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외자라니. 나는 그제야 언론에까지 회장님의 혼외자 기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혼외자가 아니에요. 나는 엄연한 내 아버지의 딸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숨겨둔 딸이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의 지분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야? 어설픈 사기라도 치려는 거야? 맞아. 당신이 감히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넘보는 거야? 난 지분을 요구한 적도 재산을 넘본 적도 없어요. 알고 싶으면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런다고 우리가 쉽게 물러설 것 같아? 나는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혼외자라는 건 잘못된 소문일 뿐입니다. 이게 다 그 빌어먹을 영감 때문이야. 배신한 친구에게 사죄를 하는 게 고작 이런 식이야? 이미 죽은 친구를 2번 죽이는 짓을 하고 있어. 이건 사죄가 아니라 배신한 친구를 더 욕보이는 거라고. 아빠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다니. 회장님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장인어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들을 더 큰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와 함께 회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큰 기업을 일군 창업자답게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했죠.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너희들 당장 이분들께 사과드려라. 아버지, 대체 이 여자 뭐예요? 뭔데 지분을 넘겨준다고 하질 않나?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질 않나? 정말 아버지 혼외자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와야 할 지분을 이 여자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가야 할 지분이라니. 아버지 지분은 다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분 중 일부를 저 여자한테 준다니까. 그게 우리 걸 뺏기는 거지. 뭐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지분은 내 거야. 너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회장님은 변호사로부터 동업서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회장님의 부탁을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바로 그 낡은 동업서약서였습니다. 봐라. 이것은 내가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였던 손기령과 함께 맺은 동업서약서다. 여기에 있는 손지우 양은 손기령의 외동딸이고 나는 이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기령의 딸에게 정당한 지분을 주고자 하는 것뿐이야. 아버지, 공동 창업자는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과의 약속을 이제 와서 왜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맞아요. 이딴 낡은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 안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나는 기령이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이건 기령이에게 속죄를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야. 회장님의 말에 아내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맘대로 속죄를 한대요? 나는 당신이 주는 지분 따윈 필요 없어요. 공동 창업자와의 서약서? 그걸 지키려면 예전에 지켰어야죠. 왜?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사람이 달라지기라도 한 거예요? 이미 뒤통수 칠 거 다 치고 배신할 거 다 해놓고선 이렇게 선심 쓰듯 옛날 서약 들먹이며 지분을 주겠다고 하면 내가 얼씨구 나면서 쌍수 들고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용서받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거라고요. 어디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얼마 안 남은 인생 잘 마무리해 보세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회장님의 자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회장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얘기는 전하지 않은 듯 했죠. 아버지, 시한부 선고라뇨? 가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 못 살아요? 가자니까! 회장님은 자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회장님의 병에 대해 물어보았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유산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저렇게 한다면 정말 마음이 시릴 것 같았지만 회장님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덤덤했습니다. 자식들의 언행을 본 아내도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무슨 놈의 자식들이 저래? 아버지가 시한부라는데 꼭 적금 만기일 다가오는 것처럼 들떠서는. 그래서 난 자기가 회장님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마지막에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그래도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혼외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 막대한 지분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빠는 그저 작은 연탄가게 동업자였을 뿐인데 지금 이 거대한 회사와는 너무 다르잖아. 하지만 회장님은... 알아, 여보. 회장님의 진심은 알겠어. 하지만 아빠를 이렇게 욕보이면서까지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건 아빠도 원치 않으실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정중히 사과했죠. 두 사람에겐 정말 미안합니다. 내 주변이 좀 그래요. 예전에는 이간질을 하는 이사가 내 옆에 있었고 지금은 자식들에게 시시콜콜 일러 바치는 비서실장이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네요. 이게 모두 친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벌을 받는 거겠죠. 지우 양, 이미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겠지만 나에게는 남은 날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동업서약서에 쓰여있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요. 그 얘기라면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속죄받지 못한 채로 남은 삶을 지옥처럼 보내길 원한다는 그 말이요.
그 말은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는 바람에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 양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기령이는 단순한 친구, 동업자를 넘어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기령이 덕분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연탄 장사가 잘 돼서 가게 옆에 공장을 지었을 때예요. 우리 손으로 연탄을 만든다니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공장에서 의식을 잃어가는데 기령이가 날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내가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공장으로 달려온 거였죠. 그는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나를 간호했습니다. 그때 기령이는 막 결혼한 신혼이었는데 눈치 없게 내가 신혼부부 사이에 끼어서 자게 된 거죠. 그렇게 기령이는 내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나는 친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내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람이 없는 실수였죠. 회장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 양, 이건 그저 그날 기령이가 구해준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대로 지우 양에게 아무것도 못해준 채로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기령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꼭 그 녀석이 나한테 이럴 것만 같거든요. 너 왜 나랑 한 약속 안 지켜? 너 왜 내 딸 책임 안 지고 왔어? 난 네 목숨까지 살렸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 받아줘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닌 지우 양의 아버지 기령이가 남긴 유산이자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마지막 사과를 받아주세요. 내가 용서를 빌고 속죄를 해서 기령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아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하신 약속을 제게 지켜주세요. 저는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내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짓눌렸던 회한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자 회장님은 불도저처럼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자식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업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아내에게 정당한 지분을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했지만 결국 회장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기업의 정당한 지분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와의 오랜 약속을 지켜준 회장님께 깊이 감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을 향한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회장님의 진심을 듣고 나서는 모든 오해가 풀린 듯했습니다. 아내는 회장님의 병실을 찾아가 성심성의껏 감사 인사를 전했고 회장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 양, 고마워요. 지우 양 덕분에 내가 마음 편히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이제 기령이를 만나서 예전처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닐래요.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며 개구리와 잠자리를 잡았던 시절이 내겐 가장 행복했어요. 그렇게 회장님을 보내드린 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경비원에서 지분을 가진 경영자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회장님께선 하늘로 떠나시기 전 내게 기업의 사회공헌 부문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아픔이 이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회장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가스 요금을 못 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스보일러가 없는 집에 연탄을 보내주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장인어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 연탄으로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한 나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주력했습니다. 나 스스로 경비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은 단순한 에너지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경비원이었던 내가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삶과 함께 기업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외한 장인어른과 회장님도 들판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셨겠죠?